흙먼지 낀 낡은 트럭을 몰고 막내 아들의 면회를 간 칠순의 아버지. 하지만 면회실에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때 가해 선임이 면회실까지 따라 들어와 아버지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립니다. 아, 냄새. 할아버지, 다음부턴 이런 거 싸 오지 말고 피자나 사 오십시오. 돈 없으면 그냥 오시질 말든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본 아버지.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작은 대대 연병장으로 들이닥친 검은 세단과 방첩사 요원들의 행렬. 모두가 무시했던 낡은 트럭 앞에서 쓰리스타 장군이 거수 경례를 올리는 순간 부대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린 대가 그리고 썩어빠진 군대를 뒤집어 엎는 압도적인 참교육.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철원 영하 18도의 혹한. 제3보 병사단 예하 GOP 대대의 주말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골마 있었다. 위병소 앞 주차장 구석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청색 1톤 트럭 한 대가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를 멈추고 주차되었다. 적재함에는 팔다 남은 배추 시래기와 흙 묻은 삽자루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노인 박무일은 낡은 갈색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평생 화천 산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의 거친 손은 추위에 빨갛게 트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면회 신청서를 꺼내 위병소로 향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막내. 박진수 면회 왔는데. 박무일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노인의 행색을 힐끔거리더니 사무적인 태도로 행정반에 무전을 쳤다. 잠시 후 면회실. 박무일은 집에서 가져온 보온병과 라겔락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난방이 부실한 면회실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 철문이 열리고 막내 아들 박진수 이병이 들어왔다. 아버지. 진수였다. 하지만 박무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들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다. 왼쪽 다리를 미세하게 끌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 참혹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왼쪽 눈 밑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파운데이션으로 어설프게 가려져 있었다. 네 얼굴이 와 그라노. 박무일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작업하다가 좀 부딪혔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다리는? 예. 아, 이것도.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거짓말이었다. 박무일은 평생을 흙과 싸우고 젊은 시절엔 북파 공작원으로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이다. 저건 넘어진 상처가 아니었다. 군화발로 짓밟힌 타박상의 흔적이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친 병사 3명이 들어왔다. 진수의 맞선임 최다로 상병과 그 무리였다. 박진수. 면회 왔냐? 최다로는 짝다리를 짚고 껌을 씹으며 다가왔다. 진수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상병 최다로님 안녕하십니까? 앉아. 아버님 오셨는데 분위기 잡지 말고. 우리가 뭐 깡패냐? 최다로는 박무일 맞은편 의자를 발로 툭 차서 빼내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님 되십니까? 진수 맞선임입니다. 그렇네만. 박무일은 묵묵히 최다로를 응시했다. 눈빛이 불량하고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부류였다. 최다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라겔락통을 멋대로 열었다. 안에는 투박하게 썬찐 고구마와 김치 그리고 식은 닭백숙이 담겨 있었다. 와, 이거 뭡니까? 닭백숙? 요즘 군대 PX 가면 냉동치킨 널렸는데 굳이 이런 걸. 그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 냄새가 좀. 아버님, 혹시 차에 뭐 싣고 오셨습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똥차 한 대 서 있던데 거기서 거름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요.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욕이었다. 최상병님, 말씀이 심하십니다. 어허, 이 새끼가. 어른이랑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너 요즘 많이 풀렸다? 최다로가 정색하며 진수의 정강이를 테이블 아래에서 걷어찼다. 퍽 소리와 함께 진수가 신음을 삼켰다. 박무일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다. 아버님. 최다로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수가 집에서는 귀한 아들일지 몰라도 여기선 구멍입니다. 제가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교육 중인데 이렇게 촌티 나는 거 싸들고 오시면 애가 더 힘들어집니다. 눈치 좀 챙겨. 그는 먹던 닭다리를 다시 통 안에 툭 던져 넣었다. 진수야, 아버님 가실 때 기름값이라도 쥐어드려라. 차 퍼지겠다. 그리고 너 오늘 저녁 점호 끝나고 세탁실로 와라. 정신교육 좀 다시 해야겠다. 최다로는 낄낄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냄새 배겠네. 가자. 그들이 사라지자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가세요. 제발. 박무일은 말없이 떨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다. 진수야. 네. 참는 게 효도가 아니다. 박무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져온 음식은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1시간 뒤에 다시 오마. 예. 어딜 가시게요? 청소 좀 하러 간다. 박무일은 면회실을 나갔다. 트럭에 올라탄 그는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필승. 아버지, 큰아들 태성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 7기동 군단장 박태성이었다. 태성아. 예,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지금 태연이 데리고 철원 3사단 22연대 3대대 앞으로 와라. 3사단이면 막내 있는 곳 아닙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개처럼 맞고 있더라. 그리고 내 애비가 거름 냄새 난다고 조롱당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박태성의 목소리가 극도로 낮게 깔렸다. 그것은 장군의 목소리가 아닌 맹수의 으르렁거림이었다. 어떤 새끼입니까? 상관없다. 대대장부터 이등병까지 이 부대 전체가 썩었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뼈도 못 추리게 밟아라. 태연이한테는 방첩사 감찰팀 꾸려오라고 해. 비리 냄새가 진동을 하더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딱 4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무일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오후 4시 제3보 병사단 22연대 3대 대장실. 대대장 김영수 중령은 나른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다. 주말이라 상급 부대 터치도 없고 당직 사관에게 모든 걸 맡겨둔 채였다. 따르릉. 군용 직통 전화가 울렸다. 3사단장 전속부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충성. 사단장님 전속부관입니다. 귀 부대 현재 상황 보고 바랍니다. 상황이라니? 특이사항 없는데? 주말 개인 정비 중이야. 대대장님, 지금 7군단장님 차량과 국군방첩 사령부 수사단 차량이 귀 부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떴습니다. 사단장님도 지금 놀라서 출발하셨습니다. 김영수 중령은 벌떡 일어났다. 뭐? 7군단장? 박태성 중장님 말이야? 거긴 경기도 이천이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모릅니다. 아무튼 좌표가 3대대 위병소로 찍혔습니다.
빨리 대비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김영수 중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7군 단장 박태성. 육군 내에서 불도저로 불리는 강성 지휘관. 게다가 방첩사 수사단까지.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나 당직 사령. 전 병력 집합시켜. 연병장 청소하고 간부들 전원 전투복 환복해. 빨리. 비상이 걸렸다. 생활관에서 뒹굴던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최다로 상병도 투덜거리며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아 씨발, 주말에 뭔 난리야. 누가 온다고? 야, 빨리 쓸어. 저기 위병소 앞에 있는 똥차부터 좀 치우라 그래. 최다로는 위병소 구석에 여전히 주차된 박무일의 트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저 노인네는 아직도 안 갔어? 야, 가서 차 빼라고 해. 장군님 오시는데 길 막잖아. 그때였다. 지평선 너머 도로에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광등을 번쩍이는 헌병 사이카 2대가 길을 열었고 그 뒤로 칠흑 같은 에쿠스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범퍼에 달린 성판이 붉은 빛을 받아 번쩍였다. 별 3개. 중장.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따르고 있었다. 이번엔 준장. 그리고 그 뒤로 국군방첩 사령부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스타렉스 3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위병소가 열리고 차량 행렬이 연병장 사열대 앞에 멈춰 섰다. 김영수 대대장과 간부들이 사색이 되어 도열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김영수. 군단장님의 방문을 환영. 리무진 뒷문이 열렸다. 188cm의 거구. 꽉 끼는 전투복. 박태성 중장이 내렸다. 그는 김영수 중령의 경례를 받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위병소 구석의 낡은 트럭에 고정되어 있었다. 뒷차에서 내린 박태현 준장. 국군방첩 사령부 감찰처장인 그는 차가운 은퇴 안경을 고쳤으며 형의 뒤를 따랐다. 저, 군단장님? 김영수 중령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두 장군은 대대장을 스쳐 지나가 성큼성큼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연병장에 모인 400여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트럭 문이 열리고 박무일이 천천히 내렸다. 최다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까 자신이 거름 냄새난다고 조롱했던 그 노인이었다. 박태성 중장이 노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신고합니다. 중장 박태성 아버지의 명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이어 박태현 준장도 칼같이 경례했다. 필승. 준장 박태현 방첩사 요원 대동하여 도착했습니다. 정적. 연병장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췄다. 김영수 대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아, 아버지? 저 촌노가 3스타 1스타의 아버지라고. 최다로의 손에서 빗자루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좆. 됐다. 아까 뱉었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기름값이라도 쥐어드려라. 똥차 교육 좀 시켜야겠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하지만 칼바람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살갗을 베고 있었다. 박무일은 아들들의 경례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병장 구석에 얼어붙어 있는 최다로와 눈을 마주쳤다.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농부의 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였다. 박무일이 손가락으로 김영수 대대장을 가리켰다. 대대장. 예. 예. 대대장 중령 김영수. 김영수가 튀어와 박무일 앞에 섰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자네 부대는 면회 온 부모한테 협박도 하고 거지 취급도 하나 보지. 박태성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영수를 내려다보았다. 김중령. 예. 군단장님. 방첩사 감찰팀. 예.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요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이 부대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기능 정지시킨다. 행정반, 지통실, 탄약고, 군수가 전부 봉쇄해. 서류 한 장, 볼펜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박태성이 최다로가 서 있는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서 있는 저 상병놈. 당장 끌고 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가 연병장을 지배했다. 방첩사 요원 2명이 최다로에게 다가갔다. 최다로는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요원들은 능숙하게 최다로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사열대 앞으로 끌고 왔다. 나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최다로가 발버둥 쳤지만 요원들의 손아귀 힘은 무시무시했다. 그는 박태성 중장과 박무일 노인 앞에 무릎 꿇려졌다. 박태성 중장은 허리를 숙여 최다로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최다로냐? 그렇습니다. 내 동생 진수한테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기름값이나 받으라고 했다고. 박태성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다. 저는 그냥 장난으로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장난? 박태성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군단장이 직접 와서 내 장난 받아주니까 좋나? 어디 한번 계속해봐. 지져보라고. 그때 옆에 서 있던 박태현 준장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형님,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태현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김영수 대대장과 최다로를 번갈아 보았다. 오는 길에 방첩사 전산망으로 이 부대 관련 민원과 인트라넷 기록을 좀 훑어봤습니다. 아주 재밌더군요. 박태현이 화면을 띄워 대대장에게 보여주었다. 김영수 중령. 작년 11월 부대 난방유 2000리터가 서류상 누유로 처리됐더군요. 근데 같은 날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 면세유가 대량으로 풀렸다는 지역 경찰 첩보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김영수 대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건 행정착오가. 착오? 행정착오로 500만 원이 자네 차명 계좌로 입금되나? 박태현의 시선이 이번엔 최다로에게 향했다. 그리고 최다로 상병. 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접속 기록이 부대 사이버 방어센터에 다 잡혀 있더군. 후임들 월급 카드 뺏어서 충전했지? 그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어. 이건 군법 이전의 사회법으로도 구속감이야. 최다로는 숨이 턱 막혔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들이 별들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듯 드러나고 있었다. 이 시간부로 이 부대에 대한 정밀 감찰을 실시한다. 박태현 준장이 선언했다. 단순한 소원 수리가 아니다. 요원들이 10일로 면담한다. 피해 사실 있는 병사들은 전부 말해라. 보보? 걱정 마라. 가해자들은 오늘부로 이 부대에서 영원히 격리될 테니까. 헌병대장. 박태성 중장이 소리쳤다. 예. 군단장님. 대대장 김영수, 상병 최다로.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본부중대장. 긴급 체포해. 혐의는 직권남용, 횡령, 특수폭행, 그리고 상관 모욕이다. 실시. 철커덕. 은색 수갑이 김영수 중령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대장이 그것도 자신의 연병장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에 병사들은 경악했다. 최다로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추태였다. 박무일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시끄럽다.
치워라. 노인의 한마디에 헌병들이 짐짝처럼 그들을 승합차에 쳐넣었다. 문이 닫히고 연병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공포였지만 동시에 억눌려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였다. 병사들 틈에 서 있던 박진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위해 보여준 이 압도적인 힘과 정의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박태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단 오늘 저녁은 편히 쉬어라. 내일부터 이 부대는 새로 태어난다. 이상. 병사들이 흩어지고 박무일과 두 아들 그리고 진수만이 사열대 앞에 남았다. 아버지. 진수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박태성이 성큼성큼 다가가 막내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진수야. 형이 너무 늦었다. 형. 박태현도 다가와 진수의 멍든 얼굴을 어루만졌다. 어떤 놈이 때렸는지 다 말해. 법으로 조질 수 있는 건 다 조져줄 테니까. 박무일은 트럭에 기대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다. 후. 매캐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끝난 게 아니다. 박무일이 나직하게 말했다. 대대장놈 하나 잡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기름 빼돌린 놈이 있으면 그걸 받아준 놈이 있고 눈 감아준 놈이 있다. 위로 올라가야 해. 박태현이 안경을 고쳐 썼다. 맞습니다. 김영수 중령 계좌 상납 고리가 보입니다. 연대장,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박태성의 눈빛이 다시 흉흉해졌다. 어디까지 연결돼 있든 상관없어. 내 동생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은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난다. 그날 밤 3대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방첩사 요원들이 압수한 서류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김영수 중령의 입에서는 줄줄이 윗선의 이름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제22연대장 민창기 대령.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더 거대한 그림자. 호랑이 가족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제3보 병사단 22연대 본청.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연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밤새 3대대에서 대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나갔다는 소식은 이미 연대장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대장실. 민창기 대령은 핏발선 눈으로 파쇄기를 돌리고 있었다. 지잉. 종이 갈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김영수 이 멍청한 새끼. 혼자 죽을 것이지 설마 다 불어버린 건 아니겠지? 민창기는 성림유통과의 이면 계약서 그리고 차명 계좌가 적힌 수첩을 파쇄기에 밀어넣었다. 불안했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라면 지휘 책임 정도로 끝나겠지만 군수 비리가 터지면 옷을 벗는 건 기본이고 쇠고랑을 차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잡았다. 주임원사. 위병소 상황 어때? 헌병 때 애들 안 왔지? 예, 아직 특이사항 없습니까? 쾅. 인터폰 너머에서 굉음과 함께 주임원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연대장님. 방첩사입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민창기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연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박태현 준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파쇄기 앞에 멈춰 섰다. 아직 반쯤 갈려 들어가는 종이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증거인멸. 아주 교과서적이십니다. 민창기 대령님. 주 준장님. 여긴 제 관할입니다. 절차도 없이 이렇게. 민창기가 기어들어가듯 항변했다. 계급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원스타 앞에서 대령은 고양이를 만난 쥐나 다름없었다. 절차?
박태연 뒤에서 굵직한 저음이 들려왔다. 박태성 중장이 뒷짐을 진 채 들어왔다. 188cm의 거구가 문틀을 가득 채웠다. 삼성 장군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민창기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7군단장님을 앉아. 박태성이 짧게 끊었다. 민창기는 엉거주춤하게 다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했다. 박태성은 민창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었다. 연대장 대령 민창기. 자네가 이 연대의 왕인가 보지. 부하들이 먹을 고기 팔아먹고 얼어 죽지 말라고 준 기름 팔아서 배 채우는 왕. 오해십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영수 중령이 독단적으로. 김영수가 자백했다. 박태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던졌다. 화면에는 김영수 중령의 자필 진술서가 띄워져 있었다. 매달 22연대장 민창기 대령에게 현금 300만 원과 양주 2병을 상납했습니다. 상납 장소는 연대장 관사 주차장이었으며 민창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건 모함입니다. 김영수 그놈이 살려고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모함이라. 박태연은 안경을 고쳤으며 민창기의 개인 관물대로 다가갔다. 열어. 거긴 제 사적인 물품들이. 부수기 전에 열어. 민창기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 띠리릭.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골프 가방과 고급 양주 박스들이 가득했다. 박태연은 익숙한 듯 양주 박스 하나를 꺼내 바닥에 뒤집었다. 술병은 없었다. 대신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상품권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와, 연대장 월급으로 양주 박스에 현금을 채워 넣으시나 봅니다. 박태연이 비소했다. 이래도 모함입니까? 박태성 중장이 민창기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커다란 손이 민창기의 어깨에 견장, 대령 계급장을 툭툭 쳤다. 군인의 명예를 돈이랑 바꿨군. 이 무궁화 3개가 아깝다. 군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민창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태성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제 위에도 있습니다. 저도 시켜서 한 겁니다. 박태성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 5군단 군수처장 유석호 준장님. 그분이 시키신 겁니다. 이 라인은 10년 넘은 카르텔입니다. 저는 그냥 중간책일 뿐입니다. 유석호. 박태성은 익숙한 이름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육사 동기이자 군내 사조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던 정치군인. 유석호라. 박태성이 민창기를 발로 밀어냈다. 헌병, 이 새끼 끌고 가. 혓바닥 놀리지 못하게 독방에 처박아둬. 국방부 검찰단 오기 전까지 내 허락 없이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예. 헌병들이 민창기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5군단 사령부가 있는 포천 방향의 하늘이 흐렸다. 태연아. 예, 형님. 석호 그 새끼 내 동기다. 알고 있습니다. 봐주실 겁니까? 박태성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는 살기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 내 손으로 목을 쳐야지. 그게 동기에 대한 예의 아니겠냐. 같은 시각 3대대 지하 유치장 겸 조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3대대의 실세이자 왕이었던 최다로 상병은 지금 젖은 낙엽처럼 떨고 있었다. 독방은 차가웠고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와서 구해줄까 기대했지만 들어오는 건 서슬 퍼런 방첩사 수사관들 뿐이었다. 철문이 열렸다.
이번엔 달랐다. 수사관 뒤로 중년의 남녀가 들어왔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와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최다로의 부모였다. 아버지는 서울의 꽤 큰 중견기업 임원이었다. 엄마, 아빠. 최다로가 울음을 터뜨리며 철창으로 달려들었다. 다로야. 어머니가 달려와 철창을 잡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을 왜 이런 데 가둬? 당신 뭐 해요? 변호사 불렀어요? 최다로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뒤에 서 있는 수사관에게 소리쳤다. 당신들 소속이 어디야? 내 아들이 살인을 했어. 뭘 했어? 일개 병사끼리 좀 다툰 거 가지고 영창에 가둬?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낡은 점퍼에 흙 묻은 바지. 박무일이었다. 그는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누구냐니? 죄 지은 놈 애비다. 최다로의 아버지가 박무일을 훑어봤다. 당신은 뭐야? 이 부대 관리관이야? 비켜. 대대장 나오라 그래. 대대장은 지금 수갑차고 조사받는 중이라 못 나온다. 박무일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다툰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때리고 뺏고 짓밟았지. 이 노인 내가 미쳤나? 증거 있어? 우리 다로가 얼마나 착한 앤데. 어머니가 악을 썼다. 그때 박무일 뒤에서 박태연 준장이 걸어 나왔다. 어깨에 별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박태연이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최다로 부모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아드님이 후임병들 돈 3,500만 원 갈취해서 도박한 내역, 폭행 진단서, 그리고 피해 병사 120명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최다로 아버지는 준장 계급장을 보고 흠칫했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지위를 믿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장군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애들끼리 그러다 보면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범죄 취급합니까? 제가 다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갚아? 박무일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돈으로 다 되면 내 아들 멍든 가슴은 얼마면 되겠나? 내 앞에서 날거름 냄새난다고 조롱하던 내 아들 주둥이는 얼마면 살 수 있나? 뭐요? 잘 들어라. 여긴 군대다. 사회에서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던 그 잣대, 여기선 안 통한다. 박태연이 차갑게 덧붙였다. 아드님은 군사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민간 변호사? 불러보십시오. 군검찰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회사 세무조사도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드님 도박 자금 출처 아버님 차명 계좌에서 나온 것 같던데. 최다로 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철창 안에 최다로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뒷배가 무너졌다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3대대 병영식당. 점심시간. 병사들은 식판을 들고 눈을 의심했다. 그동안 멀건 국물뿐이던 똥국 대신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가 나왔다. 말라비틀어진 조기 튀김 대신 윤기가 흐르는 제육볶음과 신선한 상추쌈이 배식대에 가득했다. 창고에 숨겨져 있던 간부들이 빼돌리려던 정량 식자재가 풀린 것이다. 와, 미쳤다. 이게 군대 밥이냐? 고기가 안 줄어들어. 계속 퍼줘. 병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들 틈에 박진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식판에는 취사병이 몰래 더 얹어준 계란 후라이가 2개나 있었다. 진수야, 많이 먹어라. 맞은편에 앉은 분대장이 자신의 우유를 진수에게 건넸다. 평소엔 진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그였다. 아, 아닙니다. 김 병장님 드십시오. 아니야, 먹어.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씩 말을 거들었다. 야, 진짜 진수 아니었으면 우리 전역할 때까지 쓰레기 밥 먹을 뻔했다. 최다로 그 새끼 영창 가는 거 봤냐? 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라. 진수야, 아버지 진짜 멋있으시더라. 나 소름 돋았잖아. 진수는 울컥했다. 단순히 장군의 아들이라서 대우받는 게 아니었다. 자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부대를 바꿨고 동료들이 그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진수는 크게 밥 한 숟갈을 떠넣었다. 터진 입술이 쓰라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밥맛이 달았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식당 구석 임시 대대장으로 파견된 방첩사 소속 중령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군인은 밥심이지. 먹인 만큼 싸우는 법이다. 경기도 포천 제5군단 사령부. 군단 군수처장 유석호 준장은 초조하게 집무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책상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3사단 22연대가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다. 민창기 대령이 체포됐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튈 줄은 몰랐다. 7군단장 박태성. 육사 동기이자 생도 시절부터 앙숙이었던 그 불도저가 칼을 갈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따르릉. 비화 전화기가 울렸다. 유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유장군 나다. 국방부 차관. 아, 차관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박태성 중장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군단 예하 부대를 헤집어 놓고. 입 다물어. 수화기 너머로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놈이 싼 똥 치우느라 내가 죽을 맛이다. 민창기 그놈이 다 불었어. 내가 성림 유통이랑 짜고 불량 부동액 납품받은 거, 그리고 그 리베이트로 골프장 회원권 산 것까지 싹 다. 그건. 박태성이 지금 증거 다 잡고 움직이고 있어. 방첩사까지 끼고 있다고. 나한테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옷을 벗든 박태성 바지가랑이를 잡든. 끊어. 전화가 끊어졌다. 유석호는 망연자실했다. 끈 떨어진 연신새였다. 박태성. 이 독종 새끼. 그는 이를 악물고 박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라는 명분으로 읍소라도 해볼 생각이었다. 신호가 가고 박태성이 전화를 받았다. 태성아. 나 석호다. 오랜만이다 친구야. 유석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수화기 너머는 침묵이었다. 들었어. 3사단 일 때문에 고생한다며? 그 밑에 애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내 관할이라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까 우리 얼굴 보고 밥이나 한 끼 할까? 잠시 후 박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였다. 석호야. 말해. 너랑 나랑 먹는 밥값이 다르더구나. 무슨 소리야? 내 병사들은 썩은 배추에 물 탄 국 먹을 때 너는 리베이트 받아서 호텔 뷔페 먹었지? 야, 오해라니까. 그건 밑에 애들이. 내 동생 진수가 내가 납품 승인한 그 불량 부동액 때문에 한겨울에 난방 꺼진 내무반에서 떨면서 잤다. 그게 오해냐? 유석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태성아. 우리 동기잖아.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다 보상할게. 옷 벗으라면 벗을게. 감옥만 안 가게 해줘. 옷은 당연히 벗는 거고. 박태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금 5군단 정문이다. 나와라. 헌병대 보내서 끌고 나오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와. 유석호는 창밖을 내다봤다. 군단 사령부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과 헌병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다.
칠군 단장의 성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수갑을 들고 대기 중이었다. 아, 유석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끝이었다.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전방 병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난방과 식사를 건드린 죄. 그리고 하필이면 그 피해자가 저승사자 박태성의 동생이었다는 불운. 유석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권총이 보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투모를 썼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것이었다. 정문 앞. 박태성은 차에서 내려 유석호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동기의 초라한 몰락.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다. 체포해. 박태성의 짧은 명령에 방첩사 요원들이 유석호에게 다가갔다. 준장 유석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군형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유석호는 박태성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태성아. 미안하다. 미안해할 대상이 틀렸다. 박태성은 차갑게 돌아섰다. 전방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한테 빌어라. 평생. 유석호가 연행되고 박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태연아. 예, 형님. 이제 머리는 잘났다. 하지만 몸통이 남았어. 몸통이라뇨? 유석호가 챙긴 그 많은 돈 혼자 다 먹었을 리가 없어. 국방부 조달본부 그리고 정치권 로비장부. 그거 찾아야 한다. 그때 박태성의 폰이 울렸다. 아버지 박무일이었다. 예, 아버지. 유석호 체포했습니다. 수고했다. 근데 태성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지금 뉴스 봐라. 박태성이 급히 차 안에 DMB를 켰다. 속보가 뜨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7군 단장의 월권 수사 논란 감찰 착수. 지휘권 남용 여부 조사. 단독 야당 의원 박태성 중장 사적 복수 위해 군 병력 동원 의혹 제기. 박태성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이 새끼들 봐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 박태연이 안경을 벗으며 눈을 빛냈다. 예상했습니다. 유석호 라인이 정치권에 끈을 대고 있었군요. 역공을 하시겠다. 박무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쫄지 마라. 내가 팩트만 쥐고 있으면 국민은 내 편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던 박무일이 말했다. 나도 이제 슬슬 몸 좀 풀어야겠구나. 내 옛날 수첩에 재밌는 이름들이 좀 있었는데 말이야. 전설의 북파 공작원 백호 박무일이 움직일 차례였다. 싸움은 군 부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으로 변하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만석 의원은 집무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혀를 찼다. 뉴스특보 7군 단장 박태성 중장 군수비리 수사 강행. 국방부 지휘권 남용 우려. 쯧쯧 박태성 이 무식한 양반. 군인이 총칼만 쓸 줄 알았지 정치를 모르네. 강만석은 인터폰을 눌렀다. 보좌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 넣어. 군 기강 문란으로 박태성 직무 정지시키라고 압박하라고. 그리고 언론사에 소스 덧뿌려. 사적 복수를 위해 예하 부대를 사병화했다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여. 강만석 의원. 그가 바로 유석호 준장의 뒷배이자 군납 비리 카르텔의 정점이었다. 성림 유통으로부터 매달 거액의 후원금을 챙겨온 그에게 박태성의 칼날은 자신의 밥줄을 끊으려는 시도였다. 다음 날 여론이 술렁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는 장군이 자기 가족 건드렸다고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갑질이다라는 여론 조작 댓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감찰관실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7군단 사령부로 감찰팀을 보내 박태성의 지휘 조치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7군단장실. 박태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형님. 박태연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에 든 태블릿 PC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만석 의원실입니다. 유석호와 성림유통 뒤를 봐주던 게 그쪽입니다. 지금 언론 플레이 주도하는 것도 그 잡놈이고요. 정치꾼 새끼들이 감히 군인의 명예를 건드려. 박태성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그 새끼 멱살은 잡고 나간다. 진정하십시오. 형님이 지금 움직이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립니다. 정치 개입 프레임이 씌워지면 우린 집니다. 박태연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다. 상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었다. 그때 박태성의 한라인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성아. 뉴스 보고 있다. 아버지 박무일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틈을 보였습니다. 저들이 저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박무일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시끄럽다. 너는 내 할 일이나 해라. 군인이 정치 신경 쓰면 나라 망한다. 하지만 똥파리는 똥파리 잡는 약이 따로 있는 법이다. 넌 전방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 애비가 서울 구경 좀 가야겠다. 예? 서울이라뇨? 전화가 끊어졌다. 박무일은 비닐하우스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훈장증 하나와 빛바랜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첩을 넘기자 1980년대 작성된 펜글씨들이 빼곡했다. 당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군 내부의 비밀, 그리고 그가 목숨을 구해줬던 인물들의 명단이었다. 그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펴고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길게 갔다. 여보세요. 중후하고 위험 있는 노인의 목소리. 현재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마쿠 실세이자 전직 국방부 장관 김재현이었다. 김 장관. 나야. 박무일.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박 상사? 자네가 살아있었나? 살아있으니까 전화를 했지. 거두절미하고 내일 시간 좀 비워둬라. 내가 30년 전에 내 덕에 살았던 목숨값 이제 좀 받아야겠다.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 송원. 가장 은밀한 방 매화실의 문이 열렸다. 낡은 점퍼 차림의 박무일이 들어서자 미리 와 있던 정장 차림의 노신사 김재현 전 장관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박무일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낮잡아 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경외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오랜만일세. 백호. 김재현이 손을 내밀었지만 박무일은 악수 대신 자리에 털썩 앉아 소주병을 땄다. 백호는 죽었어. 지금은 시래기 농사 짓는 박노인이다. 그렇군. 자네 아들들이 이번에 큰일을 벌였더군. 박태성 중장이 자네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박무일은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강만석이라는 놈, 내가 키운 놈이라며? 김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강만석 의원은 김재현 계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정치란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챙겨줄 사람은 챙겨줘야. 탁. 박무일이 낡은 수첩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정치? 개나 주라고 해. 30년 전 휴전선 철책에서 내가 지뢰 밟고 살려달라고 질질 짤 때 내가 내 다리 내놓고 널 업고 나왔지. 그때 내가 뭐라 했나. 평생 군인들을 위해 살겠다고 했어.
박무일의 눈빛이 김재현을 꿰뚫었다. 근데 내가 키운 놈이 내 아들이 지키는 병사들 밥그릇에 똥을 뿌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내 큰아들을 매장시키려 해. 박 상사, 그건 오해야. 강 의원이 좀 과하긴 했지만 이 수첩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박무일이 수첩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80년대 북풍 공작, 방산 비리 원조, 그리고 내가 덮었던 사고들. 내가 입 다물고 산 건 군의 명예를 위해서였다. 근데 이제 그 명예가 썩었어. 김재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박무일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사는 다시 쓰여야 할 판이었다. 원하는 게 뭔가. 강만석이 모가지를 쳐라. 그리고 내 아들들 건드리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다. 박무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뉴스 기대하마.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속보 여당 중진 김재현 상임 고문 군수 비리 비호 세력 엄단해야. 사실상 강만석 의원 손절. 단독 강만석 의원실 압수수색. 방첩사 검찰 합동수사단 성림 유통 리베이트 장부 확보. 국회의원회관. 강만석 의원은 TV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김 장관님이 도대체 왜 나를 버려? 으악.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푸른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사이로 박태현 준장이 걸어 들어왔다. 강만석 의원님. 국군방첩사령부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예정입니다. 가시죠. 강만석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현역 의원을. 군인 밥그릇 걷어차고 무사할 줄 알았습니까? 박태현이 싸늘하게 웃었다. 여의도 밥보다 콩밥이 더 입에 맞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강만석 의원과 성림유통 대표 그리고 5군단 군수처장 유석호까지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구속되었다. 3사단 22연대장 민창기와 대대장 김영수는 파면과 동시에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대망의 날이 밝았다. 국방부 대회의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원래라면 박태성 중장의 문책을 논의했을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단상에 서서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3사단 군수비리 사건은 우리 군의 치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정 능력을 보여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 7군단장 박태성 중장과 방첩사 박태현 준장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별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박태성과 박태현은 웃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경례를 붙였다. 그 박수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았던 병사들을 향한 위로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 로비. 수많은 기자가 박태성 중장을 에워쌌다. 장군님, 이번 수사가 사적 복수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박태성은 걸음을 멈췄다. 190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기자들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내 동생이 맞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인정한 것인가? 하지만 박태성의 눈빛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동생입니다. 내 동생이 겪은 일은 여러분의 아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7군단장이기 이전에 군복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부당함과 싸웠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한 기자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께서 전설적인 군인이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태성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제 아버지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철원에서 시래기 농사를 짓는 자랑스러운 농부이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태성은 경례를 붙이고 차에 올랐다. 그 시각 철원의 비닐하우스에서 라디오로 그 방송을 듣고 있던 박무일은 픽 웃으며 라디오를 껐다. 싱거운 놈. 그는 묵묵히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다. 그의 등 뒤로 겨울바람이 불어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철원에도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철책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제3보 병사단 22연대 3대대.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진 생활관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병영식당에는 맵기 신선한 고기와 과일이 올라왔다.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내무반에서 병사들은 꿀잠을 잤다. 박진수는 이제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박 일병님, 작업 나가십니까? 신병이 씩씩하게 격려했다. 진수의 얼굴에서 멍자국은 완전히 사라졌고 살도 제법 올라 건강해 보였다. 그래. 야, 너 장갑 얇다. 내 거 껴라. 진수는 자신의 털장갑을 벗어 신병에게 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받아 임마. 손 트면 아프다. 그리고 선임 눈치 보지 말고 힘들면 말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후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갚는 길이라 믿었다. 주말. 박무일의 비닐하우스 앞 평상.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낡은 트럭 옆에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과 세단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아따, 고기 죽이네. 태성아, 뒤집어라. 탄다. 박무일이 상추를 털며 말했다. 예, 아버지. 대한민국 육군 7기동 군단장 박태성 중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다. 형님, 가위 좀 주십시오. 제가 자르겠습니다. 방첩사 요직을 두루 거친 박태현 준장이 집게를 들고 거들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온 박진수가 쌈장을 나르고 있었다. 진수야, 많이 먹어라. 부대밥 맛있어졌다며? 예. 요즘은 살쪄서 걱정입니다.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부자가 둥근 상에 둘러앉았다. 소주잔이 채워졌다. 자, 받거라. 박무일이 잔을 들었다. 고생들 했다. 다들 제자리에서 제목 사느라 욕봤다. 박태성이 잔을 받으며 물었다. 아버지, 그때 서울 다녀오셨죠? 김재현 전 장관님 만나셨습니까? 박무일은 모른 척 쌈을 입에 넣었다. 무슨 소리냐? 난 서울 가서 비료나 사왔다. 에이, 강만석 의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힘 좀 쓰신 거 다 압니다. 박태현이 웃으며 거들었다. 박무일은 씹던 고기를 삼키고 툭 내뱉었다. 힘은 무슨. 그냥 늙은이가 잔소리 좀 한 거지. 그는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캬 소리가 절로 나왔다. 기억해라. 별이 빛나는 건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어깨에 있는 그 별들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어둠 속에 있는 병사들을 비추라고 달아준 조명등이다. 알겠냐? 명심하겠습니다. 필승. 세 아들이 동시에 우렁차게 대답했다. 박무일은 흐뭇하게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투박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삼겹살 파티만큼은 그 어떤 국빈 만찬보다 황홀했다. 자, 먹자. 고기 식는다. 비닐하우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한 늙은 아버지의 분노로 시작된 전쟁은 그렇게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 백호는 이제 정말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톱을 물려받은 호랑이 새끼들이 이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먹으라는 겁니까? 오만한 군홧발 아래 이모들의 새벽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속절없이 뭉개집니다. 피멍이 든 조카의 눈동자 산산조각난 가족의 믿음.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괴물이 되기로. 한때는 세상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그녀가 벌이는 거대한 전쟁. 과연 그녀는 신성한 제복 뒤에 숨은 악마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명절 음식 드시다 목이 턱 막히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그 속을 뻥 뚫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썩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의 태양은 유난히 뜨거웠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민간인 통제선과 멀지 않은 해병대 제2사단 정문 앞 아스팔트는 아침부터 내리쬐는 햇볕에 이글거렸다.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과 최신형 SUV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갓 세차한 듯한 차체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 값비싼 차들 사이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이고 있는 낡은 청색 봉고차 한 대가 어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쓴 차체는 마치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는 듯 주눅든 모습이었다. 차 안에는 3명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첫째 이정자 씨, 올해 55이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그녀의 손마디는 굵고 투박했다. 조수석에는 둘째 이명자 씨가 앉아 있었다. 53세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얻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연신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는 막내 이서영 씨였다. 48 한때는 푸른 기와집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듬던 5급 행정관이었지만 20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세 자매였다. 그리고 오늘은 막내 여동생이 남기고 간 하나뿐인 조카 김현우 일병의 면회를 위해 이곳 김포까지 먼 길을 달려왔다. 현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새 이모의 손에 자랐다.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20살이 되던 해 진짜 남자가 되어오겠다며 스스로 해병대 입대를 결정했다. 훈련소 수료식 날 빳빳하게 달인 정복에 김현우 석차가 선명한 붉은 명찰을 달고 필승. 을 외치던 조카의 모습에 새 이모는 눈물을 쏟았었다. 우리 현우 이모들 온 거 알면 깜짝 놀라겠지? 이정자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었지만 현우는 부대 사정으로 휴가를 나오지 못했다. 대신 이모들이 현우와 그 동기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트럭 짐칸에는 이모들의 정성이 가득했다. 이정자 씨는 20명 남짓한 생활반 동기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밤새 대형 찜통 3개의 갈비찜을 끓였다. 이명자 씨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 200장이 넘는 동그랑땡과 호박전을 부쳤다. 이서영 씨는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깨와 꿀을 듬뿍 넣어 송편을 빚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부산스러움은 동이 틀 무렵에야 끝이 났다. 그들의 땀과 사랑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면회 시간. 하지만 시계는 이미 정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벌써 아들, 손주, 연인의 손을 잡고 부대 밖 식당으로 향했다. 넓은 주차장에는 이따금씩 위병소 근무 교대를 위해 움직이는 군용 차량의 소음만이 울렸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무슨 일 있나? 이명자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푹푹 찌는 더위에 음식이 상할까봐 이정자 씨는 몇 번이고 짐칸을 열어 아이스박스를 확인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봉고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렇게 애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오후 2시가 넘어서였다. 저 멀리 위병소에서 절뚝거리며 걸어나오는 인형이 보였다. 현우였다. 하지만 새 이모가 기억하던 늠름한 모습이 아니었다.
왼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러웠고 오른손 손목에는 거즈가 감겨 있었다. 현우야. 이정자 씨의 비명 같은 외침과 함께 이서영 씨는 이미 차 문을 열고 달려나가고 있었다. 이모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현우는 이모들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반가움보다 당혹감과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누가 이랬어? 어떤 놈이 우리 현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정자 씨가 현우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훈련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모. 라며 애써 둘러댔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서영 씨는 말없이 현우의 멍든 얼굴과 상처난 손목을 번갈아 보았다. 훈련 중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것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현우를 부축해 봉고차로 향하던 그때 날카로운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KO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군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내렸다. 전투복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3개, 대위 계급장이 선명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필승, 중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위병소 헌병들이 우렁차게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현우의 몸이 움찔하며 굳어졌다. 그가 바로 현우가 속한 중대의 중대장 최성준 대위였다. 최 대위는 헌병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현우와 새 이모를 향해 턱짓을 했다. 저 사람들은 뭐야? 잡상인들인가? 헌병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아닙니다. 김현우 일병 면회 온 가족분들이십니다. 아침부터 기다리셨습니다. 가족? 최 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낡은 봉고차와 이모들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정자 씨는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 짐칸을 열었다. 6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며 지켜낸 음식 박스를 꺼냈다. 현우야, 이거 부대 동기들이랑 같이 먹어. 추석인데 휴가도 못 나오고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 우리 아들들인데 뭐라도 먹여야지.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 바로 그 순간 최성준 대위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모님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습니까? 그는 낡은 스테인리스 통과 비닐에 싼 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요즘 부대 짬밥 사회보다 잘 나옵니다. 매일같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애들한테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주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그릇에 담긴 건. 말을 마친 최 대위는 신고 있던 군화발로 음식 박스를 강하게 툭 찼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박스가 넘어지고 뚜껑이 열린 찜통에서 갈비찜이 쏟아져 나왔다. 검붉은 국물이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퍼져나갔다. 정성껏 부친 전들은 흙먼지와 뒤섞여 뒹굴었고 곱게 빚은 송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모들의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어이쿠, 죄송하게 됐습니다. 발이 미끄러져서. 최 대위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명백한 고의였다. 이 나쁜 놈아. 이정자 씨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했다. 떨리는 손으로 갈비 한 대를 집어들었지만 흙먼지가 엉겨붙은 그것을 보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명자 씨도 지팡이를 짚은 채 망연자실하게 서서 눈물만 흘렸다. 최 대위는 그런 그들을 잠시 지켜보더니 굳어버린 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현우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김일병, 내 이모들 참 가엾다. 부모도 없이 이모들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어 사니까 저 늙은 이모들이 새벽부터 저런 짓까지 하잖아. 똥차 끌고 와서 6시간씩 기다리고.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안 그러냐? 현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최 대위는 현우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휴가 잘 보내고. 복귀하면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대해라.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주차장에는 망연자실한 새 이모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떠는 현우,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진 음식물만이 남았다. 이서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꽉 쥔 주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20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봉고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이정자 씨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운전대를 잡았고 이명자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현우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만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서영 씨는 그런 조카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옛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내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외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하지만 멍투성이인 현우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주름진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쏟았다. 현우는 그런 할머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다. 저녁 식탁은 현우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현우는 숟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현우야, 씻고 나와. 이모가 약 발라줄게. 이서영 씨의 말에 현우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현우가 상의를 벗고 나왔을 때 거실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숨을 삼켜야 했다. 현우의 등과 옆구리에는 구나 발자국 모양의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갈비뼈 부근은 유독 심하게 부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팔뚝 안쪽에 새겨진 흉터였다. 담뱃불로 지진 듯한 흉터들이 세 글자를 이루고 있었다. 기생충. 현우야, 이건. 현우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팔을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모. 그 순간 이정자 씨는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마 나오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날 밤 현우의 방에서는 악몽에 시달리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 돼, 제발 이모들 욕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서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현우의 방으로 들어가 식은땀에 젖어 몸부림치는 조카를 흔들어 깨웠다. 악몽에서 깨어난 현우는 어린아이처럼 이서영 씨의 손을 붙잡고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달 전부터였어요. 최성준 중대장님이 저만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최 대위가 다른 간부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저놈 20년 전 우리 아버지 빵에 쳐넣은 이서영, 그 여자 조카야. 그래서 더 재미있다고. 이서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성준, 최영진의 아들이었구나. 20년 전 그녀가 청와대 행정관 시절 주도했던 국방부 조달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최영진 당시 국방부 과장이었다. 그는 이서영 씨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로 인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현우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지옥이었어요. 부모 없는 놈, 거지 이모들한테 빌부터 사는 기생충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때렸어요. 동기들 앞에서 이모들 욕을 하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저를 끌고 가서 담뱃불로 이걸. 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모, 나 무서워요. 복귀하면 중대장님이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오늘 일까지 있었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만. 이서영 씨는 현우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모가 다 해결할게. 약속해. 절대 너를 다시 그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현우를 겨우 진정시켜 재운 뒤 이서영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다. 강민준. 국방부 감찰 담당관실. 20년 전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새벽 2시 30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민준 담당관 나야. 이서영.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정말 이서영 전 실장님이십니까? 이서영 씨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20년간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이서영 씨의 전화는 20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기계를 깨우는 첫 번째 스위치였다. 통화가 끝난 지 불과 1시간 반 만인 새벽 4시, 그녀는 약속 장소인 용산역 앞 24시간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20년 전 청와대 회의실을 호령하던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강민준. 이제는 국방부 감찰 담당관실의 핵심 과장이 된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후배였다. 그는 이서영 씨를 발견하고는 주변을 한번 경계한 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실장님 오셨습니까? 앉아, 민준아. 시간 내줘서 고맙다. 강민준 과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실장님 전화 주시고 바로 해병대 이사단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최성준 대위에 대한 투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사단장 선에서 무마되었습니다. 사단장이라면 한성민 준장? 맞습니다. 한 준장은 사고 없는 부대라는 지휘 목표에 집착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실적을 위해서라면 웬만한 사건은 축소, 은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강민준 과장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첫 번째 페이지를 이서영 씨 쪽으로 밀었다. 그곳에는 젊은 해병들의 증명사진 4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건 지난 2년간 최성준 대위의 중대에서 사망한 병사들입니다. 이서영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모두 앳되고 풋풋했다. 20살 남짓, 이제 막 인생을 꽃피워야 할 청년들이었다. 첫 번째는 강민호 일병. 공식적인 사인은 군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하지만 그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걸친 구타 흔적이 발견되었다. 홀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며 어렵게 키운 아들이었다. 두 번째는 박준영 상병. 훈련 중 실족사. 하지만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동기들 사이에서는 중대장에게 불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직후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부모님은 지방 공장에서 맞벌이로 일하고 계셨다. 세 번째 이동훈 일병. 생활관 옥상에서의 투신 자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투신 직전 최 대위에게 불려가 1시간 넘게 폭언을 들었다. 할머니 손에 자란 조선 가정의 아이였다. 네 번째 최승우 일병. 총기 오발 사고. 하지만 격발 실험 결과 누군가 고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고였다. 편못을 하였다. 모두 부모가 없거나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군. 그렇습니다, 실장님. 최 대위는 의도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크게 항의할 힘이 없는 아이들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계급과 직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강민준 과장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군수품 불출 기록과 납품 업체 리스트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성준 대위와 한성민 준장이 결탁하여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 전투화, 심지어 부식비까지 월 평균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폭력으로 억압해야만 자신들의 비리가 새어나가지 않을 테니 가혹행위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서영 씨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것은 복수를 넘어선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었다. 민준아, 시간이 없어. 내 조카 휴가는 내일 모레까지야. 복귀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내부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증언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빼내올 사람. 찾아낼 수 있겠어? 이미 점 찍어둔 인물이 있습니다. 최 대위 중대의 박선우 병장.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조심스럽게 접촉해 보겠습니다. 부탁한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사진 뭐든 상관없어. 저 악마들의 범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해. 강민준 과장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님, 20년 전 실장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한다고. 이제 제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이서영 씨는 아픈 조카를 위로하는 척하며 동네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가 선명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것은 법정에서 쓰일 첫 번째 실탄이었다. 그날 오후 강민준 과장에게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박선우 병장과 접선에 성공했고 그가 최 대위의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잘 됐어. 그 파일만 있으면. 하지만 승리를 예감한 것은 너무 이른 착각이었다. 포식자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최성준 대위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국방부 감찰실의 비공식적인 조회가 군 내부 정보망에 흔적을 남겼고 쥐새끼처럼 눈치가 빠른 최 대위는 즉시 위기를 감지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준 과장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성준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최 대위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신속하고 철저했다. 내부 고발자였던 박선우 병장은 상습적인 지휘 불복종이라는 죄목으로 바로 오늘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로 징벌성 전출 명령을 받았다. 부대 내 모든 CCTV 영상은 시스템 정기 점검을 명목으로 포맷되었고 현우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의무대 진료 기록은 삭제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으로 조작되었다. 최 대위의 가혹행위를 목격했던 병사 3명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혀 영창에 갇혔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장님, 더 끔찍한 소식이 있습니다. 강민준 과장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방금 정보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성민 준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김현우 일병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특별관리? 복귀 즉시 정신질환에 의한 자해 시도로 꾸며 국군 수도병원 폐쇄병 등으로 이송시킨 뒤 강제로 의병 제대시키거나. 강 과장은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이서영 씨가 악을 쓰듯 외쳤다. 아니면 뭐? 말해. 5번째 자살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저들은 현우를 처리할 작정이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다. 중대 행정반장이 보낸 문자였다. 김현우 일병. 금일부로 휴가 조기 종료.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대로 복귀할 것. 중대장 지시사항임.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었다. 복귀까지 남은 시간은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다. 증거는 사라졌고 아군은 고립되었다. 이제 현우가 부대로 돌아가는 것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이서영 씨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남은 카드는 하나뿐이야. 그녀는 현우를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20년간 외면해왔던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 대통령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도박이었다. 정치적 스캔들로 번진다면 오히려 현우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신이시여 제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저 박선우 병장입니다. 지금 전출 가는 KTX 열차 아닙니다. 박 병장, 어떻게? 강민준 과장님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장님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준 대위의 모든 만행이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 원본 USB. 제가 전출되기 직전 택배로 저희 어머니 댁에 보내두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른 한 줄기 빛이었다. 그 USB 지금 어디에 있지? 대전 저희 집에요. 하지만 실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열차 안에서 저를 감시하는 헌병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제 휴대폰을 압수하고 집까지 찾아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헌병들보다 먼저 USB를 손에 넣어야 했다. 박 병장, 어머니께는 내가 연락할 테니 절대 동요하지 말고 일단 시간을 끌어. 전화를 끄는 이서영 씨는 즉시 낡은 봉고차의 키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최성준, 한성민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목적지는 대전.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밤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확보가 아니었다. 조카의 목숨과 이름 없이 죽어간 4명의 청춘들의 원혼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레이스의 시작이었다. 이서영 씨의 낡은 봉고차는 괴물처럼 밤의 경부 고속도로를 삼켰다.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험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더욱 깊이 밟았다. 덜덜거리는 엔진 소음과 차체를 때리는 바람 소리가 뒤섞여 마치 절규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헌병들보다 먼저, 반드시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 시각 강원도로 향하는 KTX 열차 안. 박선우 병장은 태연한 척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맞은편 대각선 좌석에 앉은 짧은 머리의 사내둘.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영락없는 해병대 헌병이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박 병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자마자 낚아챌 기세였다. 시간을 벌어야 해. 박 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헌병 중 한 명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좁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예비용 폴더폰을 꺼냈다. 강민준 과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네준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서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실장님, 헌병들이 대전역에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아마 제 본가를 덮칠 겁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젠장. 이서영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틀어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곧바로 박선우 병장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안에 떠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습니다. 혹시 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아드님은 부대에 잘 있다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건 아드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밤 10시 30분. 봉고차는 대전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골목에 급하게 멈춰섰다. 이서영 씨는 3층까지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박 병장 어머니가 나타났다. 저 선우 친구분이신가요? 어머니, 시간이 없습니다. USB 주세요.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이서영 씨의 눈빛에 홀린 듯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우리 아들 무사한 거죠?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USB를 손에 쥔 이서영 씨는 다시 봉고차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폴더가 열리고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흔들리며 어두운 생활관 내부가 나타났다. 최성준 대위가 현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모 없는 새끼가 어디서 이모들 자랑이야. 하는 고함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현우의 비명, 최 대위의 욕설,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이서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파일은 녹음이었다. 최 대위와 한성민 준장이 현우를 처리할 계획을 나누는 소름 끼치는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지난번 최승우 일병처럼 깔끔하게.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악마의 범죄를 기록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서영 씨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다.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이서영 씨는 차를 세우고 수첩에 적힌 마지막 번호를 눌렀다. 20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중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20년 전 청와대에서 그녀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였다. 영수야, 나야. 서영이. 실장님? 정말 이서영 선배님이십니까?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에 이서영 씨는 본론부터 꺼냈다. 부탁이 아니라 보고를 하려고 전화했어. 지금 해병대 이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건 국기문란이자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살인사건이야.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요약해서 보고했다. 최성준 대위의 가혹행위, 4명의 억울한 죽음, 한성민 준장의 은폐와 비리, 그리고 방금 손에 넣은 결정적인 증거까지. 수학이 넘어 김영수 실장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즉시 대통령님께 직보하겠습니다. 5분이 영원처럼 흘렀다. 다시 걸려온 김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선배님, 대통령께서 경로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상 소집하셨습니다. 국방부 직할 감찰팀과 헌병대를 이사단으로 급파하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드디어 해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녀의 다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언니 이정자 씨였다. 패닉에 빠진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서영아, 현우가 없어졌어. 방에 쪽지를 남기고 부대로 간다고. 이서영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책상 위에는 현우가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모들 죄송해요. 저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이모들이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 때문에 더는 아파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그 순간 현우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이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마치 유서처럼 느껴지는 메시지였다. 이서영 씨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봉고차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김포 해병대 이사단. 악마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조카를 구해야 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해병대 이사단 정문 앞.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현우 일병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성준 대위가 팔짱을 낀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김일병,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네. 무단으로 휴가지를 이탈한 죄 복귀하면 아주 혹독하게 물어줄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현우는 부대로 돌아와 용서를 빌면 이모들에게 향하는 모든 위협이 끝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현우야. 봉고차에서 뛰쳐나온 이서영 씨가 절규하며 달려갔다. 현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보며 외쳤다. 이모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최성준 대위는 이서영 씨를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유명한 기생충 이모님이시네. 똥차 끌고 여기까지 또 행차하셨어? 이서영 씨는 최 대위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최성준 대위. 당신 아버지 최영진 씨 잘 계신가? 최 대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보냈으니까. 20년 전 국방부 조달 비리 사건. 당신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나야. 최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순간 뒤에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한성민 준장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이서영 씨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이서영 전 청와대 행정관. 오랜만이군.
20년 전 국방개혁안 브리핑 때 뵌 적이 있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시끄러운 양반이야. 한 준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서영 씨의 손에 들린 노트북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안에 있다는 USB 1이 내놓으시지. 박선우 병장은 이미 우리 헌병대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아주 편안하게 보호 중이니 그게 마지막 사본일 텐데. 덧치었다. 그들은 이미 한 발 앞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 준장의 손짓에 건장한 헌병들이 순식간에 이서영 씨를 에워쌌다. 이 손 놔. 헌병 하나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비틀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노트북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주머니에 있던 USB가 밖으로 튕겨나갔다. 한성민 준장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USB를 주었다. 그리고는 군화발로 그것을 지그시 밟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제 증거는 없군. 모든 것이 끝났다. 마지막 희망이 발밑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이서영 씨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최성준 대위는 절망에 빠진 현우의 팔을 잡아챘다. 자, 김일병. 이제 그만 들어가자. 너랑 나랑 밤새 나눌 얘기가 아주 많아. 안 돼. 이서영 씨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승리를 확신한 한성민 준장과 최성준 대위의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현우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이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체념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밤의 정적을 갈랐다. 하지만 군용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현란한 불빛이 부대 정문으로 쇄도했다. KBS, MBC, SBS 로고를 단 방송국 중계차들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해병대 2사단에서 병사 사망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사실입니까?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성민 준장과 최성준 대위, 그리고 그들에게 붙들린 현우의 멍든 얼굴을 향해 동시에 터져나왔다. 강민준 과장의 마지막 카드였다. 내부에서 이길 수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성역과도 같았던 해병대 부대의 철옹성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대낮 속에서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던 한성민 준장과 최성준 대위의 얼굴이 경악과 당혹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파편과도 같았다. 사단장님, 4명의 병사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최성준 대위님, 병사의 팔에 담뱃불로 낙인을 새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증거를 인멸하려 하셨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이 통제하던 왕국 해병대 2사단의 철문 앞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고립된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세상의 법과 언론이 이제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바로 그때 기자들의 무리를 뚫고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칠흑 같은 위험을 내뿜으며 부대 정문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의장대 차량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별 4개가 번쩍이는 전투복을 입은 국방부 장관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내렸다. 그의 뒤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헌병 병과장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따랐다.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지 불과 30분 만에 대한민국의 군 수뇌부가 직접 이곳 김포의 땅을 밟은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무너진 증거의 잔해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서영 씨와 멍든 얼굴로 공포에 질린 김현우 일병 그리고 사색이 된 한성민과 최성준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한성민 준장, 최성준 대위. 차 장관님, 이것은 오해. 한성민 준장이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순간 장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시간부로 두 사람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사람을 직권남용, 살인 및 살인 방조, 군수품 횡령 혐의의 피의자로 즉시 체포하여 압송하도록. 장관님, 그것은 명령이었다. 헌병대장이 직접 다가와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은 그들의 군 생활과 인생에 내려진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최성준 대위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증거도 없지 않나? 증거는 모두 사라졌다고. 그때 기자들 뒤편에서 강민준 과장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한성민 준장이 밟아 부순 USB의 잔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미끼였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린 가짜죠. 강 과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진짜 USB를 높이 쳐들었다. 원본은 여기 있고 사본은 이미 30분 전 이곳에 있는 모든 언론사와 국방부 장관님께 전송되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다. 이서영 씨가 무너진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동안 수갑을 찬 두 죄인은 짐승처럼 헌병들에게 끌려갔다.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은 수십 대의 카메라에 담겨 그날 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3개월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한성민과 최성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는 이서영 씨와 가족들, 그리고 4명의 어머니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슬픔으로 깊게 주름진 얼굴을 한 억울하게 죽어간 강민호, 박준영, 이동훈, 최승우 병사의 어머니들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민준 과장이 확보한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성준은 끝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이서영 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변명했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강민호 일병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평생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마지막 면회를 증언했다. 우리 아들이 그날 이상하게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훈련하다 다쳤다고만 했어요. 바보 같은 이 어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군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더 캐묻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 아들 마지막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피고인석의 최성준을 노려보며 울부짖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게 그게 죽을 죄였어? 대답해봐, 이 살인자야. 어머니의 절규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팠다. 다른 어머니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4명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힘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압받아온 모든 이들의 피눈물이었다. 최후 변론의 기회가 이서영 씨에게 주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힘없는 사람의 아들은 군대에서 죽어나가야만 합니까? 왜 권력이 있어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겁니까? 제 조카는 운이 좋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졌던 작은 힘과 인맥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재판이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악마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마침내 최종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피고인 최성준, 살인 및 살인 교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죄목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성민, 범죄 은닉 및 직권남용, 8억 3천만 원 상당의 군수품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군인연금을 전액 몰수한다. 재판장의 망치가 내려치는 순간 두 죄수는 법정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머니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1년 후 많은 것이 변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일명 김현우법이 통과되었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 사건을 외부 독립기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법안이었다. 해병대 이사단은 부대 전체가 개편되었고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섰다. 김현우 일병은 의병 제대 후 심리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대학에 복학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내부 고발자였던 박선우 병장은 용감한 군인상을 받고 명예롭게 전역하여 현우와 함께 군 인권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서영 씨는 청와대나 국회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슈퍼마켓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녀는 강민호, 박준영, 이동훈, 최승우 병사의 어머니들과 함께 작은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 군 복무 중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단체였다. 단체의 이름은 어머니의 봉고차였다. 한때는 가난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낡은 봉고차는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어머니들의 연대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이서영 씨는 슈퍼 계산대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봉고차 회원들이 또 다른 부대를 방문하여 가혹행위 피해를 본 병사를 구출해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현우와 씩씩하게 인터뷰하는 강민호 일병의 어머니 모습이 보였다. 이서영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계산대 옆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1년 전 5명의 어머니들과 현우, 박선우 병장이 낡은 봉고차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활짝 웃었던 날이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명예, 대통령 직통 전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가난해도 낡은 차를 타도 서로를 지키려는 사랑과 연대.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슈퍼마켓 문 위에서 딸랑하고 종이 울렸다. 그녀는 어서 오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